(28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오늘 문제에도 물론 있고요.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28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31번에 있죠. 개업공개사 등이 있는데 개공 등의 결격사유인데 결격사유라는 것은 개공 등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먼저 개공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5개를 한번 살펴보면 법제 10조 개공 등의 결격사유가 있고요.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법제 12조 2항에 보면 개공 등의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법 29조 비밀 준수 의무 개업공개사 등의, 그 다음에 법제 33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 34조 2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이건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모두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 쓰는 것 5가지가 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습니다. 31번 맨 밑에 별표 1에 있죠. 찾았습니까? 31번 별표 1 맨 밑에 개공 등 5개가 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거 31번에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것,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걸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이 5가지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된다. 자, 이 결격사유 효과를 먼저 보면 우리 거기에 요약집에 나와 있는데 결격사유 효과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하기 전이라면 등록하기 전이라면 등록 불가입니다. 등록하기 전이라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 직원으로 고용되기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고용되기 전이라면 고용 불가입니다. 고용 전에는 고용 불가,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용을 하면 고용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관청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신고 수리를 거부합니다.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그 다음에 고용 후라면은 해고사유입니다. 해고라는 말을 지금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쓰고 있죠. 고용관계 종료.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 후라면. 만약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월 이내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업무정지 사유고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면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임원,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역시 그 임원을 2개월 이내 해소하면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이 2월이라는 표현이 우리 암기 프린터 38번인가요? 38번 맞는지 한번 보세요. 38번 1번 2번에 있죠. 38번 1번 2번 암기 프린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원의 경우 절대적 취소고 고용인의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법 제10조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 10조에 보면 10조 1항에 보면 1호부터 12호까지 12개가 있어요.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도 법 조문 순서대로 강의했기 때문에 우리 요약집 순서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법 조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아도 안 됩니다. 부모 동의 받았다고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된다. 혼인을 해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나이를 19세가 되도록 먹어야 된다. 벗어나려면. 그 다음에 거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고치셔야 됩니다. 4월 17일부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개정됐습니다. 우리 교재는 제가 이 4월 17일 개정되기 전에 이미 원고를 제출해가지고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금치산자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를 고치시라고요. 한정치산자 맨 밑에 찾으셨어요?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고치셔요. 피한정후견인으로 고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납니다. 우리 시험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요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어떤 경우에 게시가 되는지 요건은 시험에 안 나와요. 결론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난다. 시험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개신 심판이 있었으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하면 X입니다. 취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론은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복권 결정. 그래서 시험에는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신청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빚만 다 갚으면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 예, 3년 미경과자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사형징역 금고입니다. 이 금고 이상의 형은 이 법 저 법 안 가리죠?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금고형 받아도 예를 들면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도 이 법 저 법 안 가려요. 오늘 문제에도 있습니다만은 벌금만 이 법이죠. 집행유예도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집행유예 받아도 중개업 못합니다. 자,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는데 집행 종료가 만기 석방이 있습니다. 만기 석방이 되어도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바로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만기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오늘 문제 있는데 가석방, 가짜 석방이라는 이야기죠. 완전한 석방이 아니고 가짜 석방인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벗어난다. 결론만 나와요. 어떤 경우 가석방되는지 그 요건은 형법에 있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형법에 보면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모범수인 경우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거짓 가짜죠. 가석방은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만약 징역 3년 선고받고 3년 살고 나와서 또 3년 지나야 되고요. 2년 만에 가석방 되어도 남은 1년 자녀 형기 들어가기 3년 지나야 된다. 그래서 A와 B가 공동정범으로서 둘 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A는 3년 만기 석방, B는 2년 만에 가석방 되었다 하더라도 A와 B가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같죠? 둘 다 몇 년 지나야 돼요? 6년 지나야 되죠. 재지은 날로부터 3년 살고 나와서 또 3년 더 지나야 된다. 6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 종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집행 면제.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 집행 면제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 면제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 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변경 역시 3년 지나야 되고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 사면이 뭔지는 사면법에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결론은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는데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거죠.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만은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면은 특별한 사람만 못합니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결론만 나온다고요.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그냥 이것만 암기하면 돼요. 굳이 뭐 일반 사면 요건이 뭔지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특별 사면은 3년,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그냥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도 있었고요. 최근까지만 해도 간통죄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폐지됐죠. 그래서 만약에 간통죄로 2년간 교도소 복역 중 폐지되면 석방은 됩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형의 시효 완성인데 형의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확정 판결을 받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는 걸 형의 시효 완성이라 하고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은 죄를 짓고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즉 잡히기 전에 도망 다니다가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죠. 지금 뉴스에도 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옛날에 15년이었는데요. 살인을 해도 옛날에는 15년만 안 잡히면 그 뒤로는 잡혀도 처벌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그놈의 목소리, 화성 살인 사건 이런 것 때문에 25년으로 바뀌었었죠.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근데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공소시효가 있다면, 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도 안 하기 때문에 결격 사유도 아니다. 근데 확정 판결을 받고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형의 시효는 30년이고 30년 동안 만약 집행을 못했다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그래도 3년 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게 30년인지 이런 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결론은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고 공소시효 완성은 전부터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제도 어떤 분이 질문하시던데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 사유예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 사유라고요. 벌금만 이 법이에요.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고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론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가장 가벼운 벌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뭐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뭐 김은국 씨 성추행 등은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하겠다 이렇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기소되면 그 결격 사유 이다 아니다. 불기소는 아예 재판에 회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혐의 없음, 뭐 증거를 인정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판사들이나 또는 검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죄를 안 지었다는 걸 입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거예요. 주병진 씨도 옛날에 뭐 그런 성추행 비슷한 걸로 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유죄임을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둘 다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명백한 증거가 둘 다 없으면. 그럼 여러분들도 잡혀가면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거는 무조건 안 했다고 해야 되겠죠. 증거 없으면 증거 있는데 괜히 안 했다고 했다가 증거 보여주면 너 이때까지 한 거 다 거짓말이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증거 확실하게 없는 거는 무조건 안 했다고 해야 돼요. 판사가 신이 아니에요. 증거만 볼 뿐이지 진실을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판사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소유예라는 말은 죄가 있기는 있는데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결격사유 아니고요. 선고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는 했어요. 근데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피고는 징역 1년에 해당되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다. 이렇게 형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다고 형법 내용 다 몰라도 되고 그냥 결론만 알면 돼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기소유예도 결격사유 아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가령 뉴스에 보니까 3-5법칙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3-5법칙. 3-5법칙이 뭐예요? 재벌 총수들은 징역 3년 선고, 집행유예 5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집행유예가 안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금고형을 선고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하고 망치 3번 두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 발전에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보통 이렇게 해요. 재벌 총수들 보면 선고할 때. 그러면 앞에 받은 3년은 볼 필요 없고 뭐에 뒤에 유예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로 하고요.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기간 동안. 만약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또 그 사이에 죄를 1년짜리를 지었으면 옛날에 받은 3년하고 새로 지은 죄하고 같이 살아야 되죠. 집행유예기간 중에 죄를 지으면.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 3년 미경과자. 12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요것만 시험도 못 봅니다. 자격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자격도 취득할 수 없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우리 암기 프린터는 몇 번에 있습니까? 3년이라는 숫자가 3년이 46? 예, 46에 5번하고 2번 밑줄 치십시오. 46번에 5번, 2번, 46번. 지금 보고 있는 거는 2번이죠. 2번. 자격 취소되고 3년 46번에 2번하고 5번인데요. 지금은 이거 2번이에요. 2번. 5번은 뭐예요?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시험도 못 본다 이 말이죠. 5번 공인 결격 사유. 이 말은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자격 취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서도 자격도 취득할 수 없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교도소 안에서도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이거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못 본다. 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정지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6월 범위 내에서. 그럼 6개월 자격정지되면은 6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8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 그런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미경과자는 결격 사유인데 예외가 3가지가 있다. 예외 3가지가 있는데 예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해산,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세 번째 등록 기준 미달. 이 3가지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사망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벗어납니까? 즉시 벗어난다. 결격사유에서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즉시 어떻게 벗어나요? 사망했는데 영원히 못 벗어나죠. 다만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님 계실 때 잘해야 되겠죠. 저도 어머니 계실 때 제가 20년간 모시면서 불효를 해가지고 지금 보고 싶은데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있을 때는 막 짜증나더라고. 20년 막판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모진말도 하고 그랬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끝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3년 지나도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고요. 끝이라고요. 사망하면. 해산하면 법인이 없어졌어요. 그 법인 없어진 게 해산이죠. 개인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고 똑같아요. 법인은 사망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법인은 해산이에요. 결격사유. 예를 들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3년 지났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이 돼야 된다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되어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으면 피성년 후견인 취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났다고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예외가 어려워요. 좀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다른 학원에 있는 분도 다. 그 시험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너도 알고 나도 확실하게 아는 건 시험에 안 나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다 아는 거 명확하게 다 알면 시험에 내봐야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32만 명 정도 서류 내가지고 그 중에서 약 7만 5천 명 정도 2차 응시해가지고 2만 3천 명 정도 뽑았어.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다 합격시킬 수가 없으니까 특히 공인중개사법 이거는 말장난이 심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몇 개 암기 프린터 안 되는 분은 계속 2달 동안 한 번씩 적어보세요. 그럼 앞으로 한 3번만 적어보면 시험 볼 때까지 80점, 70점 이상은 확실하게 받고요. 거의 80점 정도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고 짜증만 내고 그러면 뭐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암기할 거 다 해드리는데 이렇게 2장 이게 많은 거 아니죠. 다른 과목에 비하면 2장이면.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쉽기는 쉽지만 그때 공부 안 하면 다 이걸 공인중개사법 다 80점 쭉 뿌리면 2차 다 합격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1차 합격자가 2만 2천 몇백 명이에요. 지금 그 중에서 절반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동차 합격도 또 10,000명 이상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2차만 보는 사람 10,000명 이상 떨어뜨리려면 공인중개사법도 어렵게 내야지. 쉽게 내버리면 2차 다 합격해버리면 그럼 1, 2차 동차는 한 명도 합격을 시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말장난이 심해요. 보기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점수는 안 나올 수 있다고요. 암기를 안 하면 공인중개사법은. 나중에 암기해도 되기는 합니다. 9월달 10월달. 근데 자꾸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고 이러면 포기할까 봐 미리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너무 안 했다가 나중에 해도 되긴 하지만 그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만 안 하려면 이건 암기 나중에 해도 돼요. 9월 10월에 해도. 계속 듣고 있으면 거의 나중에 되면 자동으로 암기 되기는 해요. 자, 등록 기준 미달인데 오늘 했지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 모조리 다 그만둬 버렸어요. 임원이. 그럼 등록 취소될 수도 있죠. 등록 기준 미달로. 그렇게 해서 만약 이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 안 기다려도 자격증 있는 사람만 3분의 1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다만 이 예외 3가지가 있다. 이 암기 프린트에는 예외를 안 적어놨어요. 거기에 예외 결격 사유가 31번에 있죠. 31번에 필기를 좀 거기다 암기 프린트 31번 한번 보시면 31번에 그 맨 밑에 여백이 좀 있네요.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 등록 취소는 몇 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6번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같이 돼 있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돼 있는데 그 등록 취소 네모해 가지고 밑으로 맨 밑으로 빼 가지고 아니면 위에 여백에다 적어 놓든지 하세요. 예외 3가지 거. 지금 31번에는 이걸 다 적기가 힘들어요. 한정된 공간에. 그래서 안 적어 놓은 거예요. 31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 등록 취소 3년은 예외가 3가지 있다는 걸 여백에다 좀 적어 놓으시라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6개월 받았으면 업무 못하게 업무정지 됐으면 그 6개월 동안은 폐업하고 다른 데 가서 등록할 수도 없다. 또 폐업하고 다른 데가 취직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예를 들면 5월 10일 날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6월 10일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날 업무정지를 6개월 받았습니다.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A 임원은 여기 있으면 업무 못하잖아요. 업무정지 6개월 받았으니까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하거나 또는 그만두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이건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했다고. 5월 10일은 위반 행위 사유 발생 당시잖아요. 사유 발생 당시. 업무정지 시험에는 업무정지 처분 당시 이렇게 해가지고 X로 출제됐다고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 벌금만 2법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 사유죠. 우리 아까 3년 암기 프린터 3년이 40 몇 번에 있었어요? 46번에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결격 사유잖아요. 전부 다 지금 말한 거죠. 거기에 4번에 보니까 2법 300만 이상 벌금 3년 결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격 사유인데 뒤에 적을 수가 없어서 그래. 뒤에 결격 뒤에다가 4번 결격 사유라고 적어 놓던지요. 그러면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4번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오늘 문제에도 있습니다. 벌금만 이 법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1호에서 11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단 2개월 이내에 2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되는데 해소를 만약에 안 하면 절대적 취소라고 했어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고용인, 소속공인회사나 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 했죠. 개업공인회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우리 교재 28페이지 양가로 3번 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고치셨죠. 동그라미 2번 고치시고 취소 선고 대신에 취소 심판으로 고치십시오. 거기 동그라미 2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법원의 취소 선고가 아니라 취소 심판이라는 표현을 써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그 다음에 29페이지 거기에 맨 밑에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밑줄 치놨죠? 그게 예외라고요. 2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게 등록 취소되고 3년인데 예외라고. 여기 예외 3개 있죠? 이거 예외 3개를 그 밑줄 치놨잖아요. 자, 다 했습니다. 이제 결격 사유 3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7번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보조원 및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이하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 법제 10조 1항 제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1호까지가 이게 11번 여기까지예요. 이거 11호 이게 11번까지예요. 11호 이걸 호라고 부르죠.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즉 본적지 신원조회할 수 있고 협회 전산망에 시도 지부에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를 다 했는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자, 다음은 30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고용인은 직원. 고용인인데 한 문제 고용인도 시험에 나오죠. 고용인은 직원이고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사장은 개업공개사가 사장입니다. 직원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용어정의에서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했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죠.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이고요.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자, 이것 말고도 같은 점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우리 법 31조가 아니라 암기 프린터 31번에 보면 자, 같은 점 보겠습니다. 둘 다 암기 프린터 31번 개공등이라고 해서 개공등이면 소속공개사에게도 해당되고 보조원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둘 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요.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 둘 다 이중소속 안 되고요. 둘 다 비밀을 지켜야 되고 둘 다 금지행위하면 안 되고 둘 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점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점을 보면은 중개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무를 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서명 날인하려면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므로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은 똑같은데 소속공개사는 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는 연수교육 대상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둘 다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둘 다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 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실거래가격 신고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별표 2에 보면은 소속공개사는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보조원은 그러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행정처분,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둘 다 징역벌금, 예를 들면 금지행위를 하면 둘 다 행정형벌 대상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봤고요. 교재 30페이지 양가로 1번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요. 동그라미 1번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 정해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밑줄 지났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30페이지 맨 밑에 3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는다. 직접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확인 요청을 한다. 고용인의 종류는 소속공개사와 보조원이 있다. 고용관계 종류는 임의사항이다. 이 말은 직원을 뭐 100명을 두든 1명도 안 두든 해고시키든 자유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해고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죠. 물론 근로기준법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기준법상은 해고 예고를 한 달 전에는 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현업에서 중개업계에서는 해고 예고 안 합니다. 그냥 계속 괴롭히면 자동적으로 그냥 월급 받으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만두게 만들려면 계속 트집 잡으면 돼. 하면 왜 이렇게 했냐. 계속 이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외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자격증 제출 안 해도 되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등록관청은 이 직원들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조원이라면 직무교육,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실무교육을 수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입니다.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책임지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가령 직원이 1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1억 원의 손해를 의뢰인에게 입혔으면 의뢰인은 직원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양쪽에 1억씩 받아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한 사람한테 받으면 못 받습니다. 나머지는. 현업에서는 거의 다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합니다. 개업공개사 자기 돈 주는 게 아니라 보험 들은 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1억까지 배상되잖아요. 그럼 1억을 배상하면 보험회사에서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하면 개업공개사는 다시 의뢰인이 아니라 고용인, 즉 직원 잘못, 실장 잘못이라면 실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라고 합니다. 구상권이나 부진정 연대 채무, 이게 민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구상권이 뭔지 이런 거 내용 묻지 않아요. 그냥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그냥 말만 기억하면 돼요.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것은 민법에 있는데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연대보증 서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연대보증 선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직원 고용하면서 내가 연대보증 서줄게 이런 말 안 했지만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하고요. 자, 그러면 직원 잘못했을 때 사장 책임지는 게 세 가지 책임이 있는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실장, 고용인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고용인은 당연히 이 세 가지 책임을 다 집니다. 본인은.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사장만 책임 있고 직원에게는 책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물론 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손해 입혔을 경우는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직원은 책임 없죠. 근데 직원, 고용인, 실장 다 같은 말이잖아요. 실장이 잘못해서 손해 입히면 실장도 책임 있고 사장도 책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에게만 책임 있다고요.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소속공개사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X죠. 사장이 잘못해서 손해 입혔으면 사장만 책임 있다고요. 고용인, 실장은 책임 없다고요. 무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거죠.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즉 우리 법 15조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잘못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 무과실 책임이에요. 즉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그 형사책임은 법 제50조 양벌규정이라고 있어요. 양벌규정. 역시 양벌규정도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만 실장, 즉 고용인이 잘못한 경우에는 그 고용인뿐만 아니라 사장도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양벌규정 우리 교재에 거기에
31페이지 동그라미 리얼 3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리얼 양벌규정이라고 나와있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법제 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두 개를 묶어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실장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은 절대 가는 일 없어요.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도 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장 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잖아요. 징역까지 간다면 벌금만 받습니다. 그게 다만 이게 과실 책임이 다만 밑줄 치놨죠. 다만 밑줄 치놓은 다만 이게 과실 책임이라고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런 거 안 하면 양벌규정에서 벌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아도 좀 전에 했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양벌규정에 의해서 사장이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법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만약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가지고 그것도 억울한데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하면 난 망하려고 취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역선택을 해가지고 일부러 취업, 위장 취업 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사장 벌금 받게 만들어가지고 사장 망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도 사장은 결격사유 아니다. 자, 여기 고용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었다가 32페이지 4번 업무의 범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